안녕하세요. 좀 알면 되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입니다. 오늘은 천년 전 동북아 균형자 고려라는 제목으로 고려는 어떻게 이제 동북아시아 균형자가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이 중국의 4대 외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5천년 동안 한반도에 국가가 있었는데 중국에 정말 사대를 하면서 그리고 중국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중심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석수장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석수장입니다. 오늘 네. 주제를 잡은 이유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항상 어떤 외세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항상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4대를 통해서 중국의 종속국이었다, 뭐 종속까지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4대주의라는 것들이 우리가 조선 후기나 신이 쇠약해졌을 때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되었지 않고 그 대표적인 예라는 고려를 통해서 한번 조선과 비교해 보면서 실제로 외교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또 현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외교들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 비추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침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 전쟁이 없었다. 선제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제 공격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요.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전에서도 먼저 수나라가 선빵을 소위 때린 거고, 뭐 그 전에 중국하고 전쟁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발해 무왕이죠. 무왕이 장문유를 통해서 산동반도, 지금의 산동반도 등주를 선제 공격하고, 그것도 상륙작전, 수군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신라 말기에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일본 쪽 기록에 보면은 신라구라고요. 한마디로 해적이죠. 수천 명 단위로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의 해안들을 막 털어먹고 다녔습니다. 엄청 털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그게 골칫거리가 돼서 신라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마치 우리가 고려 말에 왜구가 창궐했던 것처럼 신라 말기에는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자 많은 해적들이 일본들을 노략질하고 다녔다는 거. 뭐 조선시대에도 그 전에 고려 말에 이성계가 잠시나마 요동을 정벌해갖고 요동성을 점거한 적도 있었고 조선 초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수시로 가서 그 여진족들을 막 괴롭히고 엄청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서 엄청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을 침략하지 않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 국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들, 주변의 국가들이나 이민족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선제 군사활동들을 항상 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이제 고려를 저희가 잡았는데 흔히 우리가 네. 역사를 생각하면 조선, 구구려를 생각하는 경우들은 많아도 고려를 생각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고려를 잡았던 뭐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고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고구려에 비해서도 국력이 좀 많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균형자라는 역할들을 가장 확실하게 했던 특히 고려 전기죠. 고려 전기에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에 빗대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균형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균형 외교, 네. 한반도를 둘러싼 육자 외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균형 외교인데 거란과 고려의 전쟁, 또 후금과 조선, 그러니까 후에 청나라가 되는 후금과 조선의 전쟁, 병자호란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게 가장 극단적인 어떤 고려와 조선의 어떤 외교적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 아니 현상이기도 하고 그 상황이라서 좀 갖고 왔고요. 일단은 제가 고려랑 조선을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고려 전기에 강동 육주가 회복하기 전에 세종 때 영토를 기준으로 조선의 영토를 100으로 봤을 때 고려의 영토는 한 7, 80% 정도 수준, 네, 인구는 한 30에서 5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고려의 인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고려 초기에 그 방문했던 송나라의 사신인 서경이 쓴 고려 도경에 고려 인구가 한 210만 구 정도, 2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비춰봤을 때 또 고려 3대 왕인 정조 때 광군 30만 명을 조직했다라는 내용을 비춰봤을 때 대략 뭐 적게는 250만에서 300만, 많게는 한 500만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해봤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이 인조시대 때 어느 정도 인구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작게는 한 800만에서 한 1000만 가까이 어떤 전체적인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죠. 군이 약 30만 있었는데 군대 네. 한 명의 군인이 있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국민들이 생산력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인 300만 정도가 아마 그쵸. 인구 최대한 인구는 300만 정도일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50만, 60만 저희 딴 60만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정확하게 저 인구 줄고 이래서 아무튼 40만 원 50만 넘을 거라고 중반대는 보거든요. 되죠. 그러면 예, 한 10배 50만 원 정도, 넘습니다. 한 5천만 정도, 10배 정도 그 1인당 한 10배의 생산력이 뒷받침된다. 인구가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고려시대 때 약 30만의 군인이 있었다면 약 300만 정도 인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중국 쪽의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그 서경이 쓴 고려 도경에 남아 있습니다. 1167년에 쓴 그 책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을지문덕 장군이 우리나라를 살수대첩이 몇십만이었죠? 114만 명인가? 117만 114만 명인가? 명. 11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죠. 순수하게 뭐 뒤에 이제 뭐 후송부대까지 합해서 114만 명이 왔다고 해도 최소한 뭐 2, 30만 명은 살수대첩에서 건설한 거네요. 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그걸 갖다 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부대를 나눠서 오는 부대의 숫자랑 정확한 부대별 그 숫자와 그 부대의 인원까지 나와 있고 뭐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얼마의 길이가 들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동원된 군사적 행동이 바로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이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럼 당시에 당시 수나라가 뭐 본인의 나라도 지키는, 자국을 지키는 군대도 있었을 테니까 한 2천만 정도 인구가 됐겠네요. 뭐 근데 그쯤 됐겠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고구려가 예전에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한 180만, 200만 정도 인구가 됐다라고 본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57만 호 정도에 곱하기 5를 하면은 아마 그 정도 야, 요거 200, 350만 명 정도? 이, 근데 뭐 전성기 때 멸망할 때 이 정도 숫자였으니까 전성기 때는 한 400만에서 500만까지도 잡을 수 있겠죠. 고구려 멸망 시에 뭐 인원들 뭐 이렇게 좀 나오니까 그러면 어 군인들 거의 인구의 정말 반, 아니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한다는 게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걸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죠. 근데 아마도 고구려의 국력이 수양제 침입 또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의 침입에도 결과적으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굉장히 심대한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이겠죠. 뭐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180만 고려, 예를 들어서 180만 내지 300만 정도의 고려, 300만 인구의 고려를 중국 거란이 침략했을 때 한 몇만 정도 군대가 왔습니까?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했는데요. 1차 침입 때 소선영이 들어올 때 말하기를 내가 80만을 데리고 왔다. 니네게 80만? 항복해라. 그러니까 뭐 지리는 숫자죠. 그냥 300만 인구인데 들어, 80만? 네, 그렇죠. 그럼 그 그때 고려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1차의 가장 주요한 유명한 지휘관은 서희였습니다. 거의 서희 장군, 그 단판 운영한. 장동육주? 네, 근데 고려의 정확한 군대 수를 알 수는 없는데 후에 나오는 뭐 20만을 동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그 앞에 말했던 그 광군사 30만을 조직했기 때문에 전군을 탈탈 털어 모으면은 25만에서 30만 정도는 만들 수 있었겠다. 하지만 그거는 전체 군대의 숫자고
실제로 어떤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들은 그거보다 훨씬 작았겠죠. 그리고 고려의 조정에서는 이 80만 소리를 듣고 나서 항복론이 비등했습니다. 항복을 하자. 또 반대파가 있는데 그 반대파는 항복을 하지 말고 항쟁을 하자도 아니고 항복을 하자. 근데 항복한다고 들어주겠냐? 땅도 떼주자. 뭐 이런 난리, 그냥 완전히 이 정신적인 붕괴 상태가 이루어진 고려의 조정이 그런 상태였죠. 이것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서희죠. 소선영이 80만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80만이면 그냥 싹 밀어버릴 수 있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초성 앞에 있는 전초기지도 청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방어선을 잡았는데 그 앞에 있는 성들을 점령하면서 꽤 많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서희는 살살살살 보게 되죠. 아, 이게 80만이 아니다. 얘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특히 대표적인 성들 전투, 봉산성 전투나 위주성 전투, 안주성 전투 여기를 치르면서 이제 거란군들이 많이 소모가 되고 고착이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중에 발해 유민의 대도수가 지키는 안용진 전투에서는 약간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80만이 수천 명이 지키고 있는 이 성들이 막 수만 명이 지키고 있는 성들이 아니었거든요. 해봐야 뭐 1000명, 2000명, 3000명이 지키는 작은 성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치고 내려오는데 그 양상을 봤을 때 80만은 절대 아니다. 이거를 서희가 눈치도 채고 왕한테 나가서 얘기를 하죠. 저들의 군사는 80만이 되자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 학자들은 보통 5만에서 많으면 1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영토적 점령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단판을 지려고 가죠. 여기서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나온 서희의 단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거는 서희가 단판을 그냥 말로 쓴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청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봉산정 전투나 위주성 전투, 안주 전투, 안용진 전투들을 통해서 그 거란군들을 그 전선에다가 좀 고착을 시켜놓고 움직일 수 없도록 좀 막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상에 유리한 국면으로 다가가게 되고 당시까지는 아직 거란도 후방의 북송이라든지 아직 여진족의 동태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선이 좀 불안한 여러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걸 잘 이용해서 서희가 단판을 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배운 게 아니라 혹시 핀란드와 소련의 겨울전쟁 아시나요? 알죠? 1942년도, 1942년도인가? 42년도인가? 예, 제가, 예. 지금, 39년이네요. 제가 지금 생각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겨울전쟁.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핀란드부터 그렇죠. 핀란드, 소련이 침략을 그때 들어갔다가 이제 룩셈부르크 당했죠. 상국은, 부터 시작해서, 소련이 육지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유럽 쪽으로 좀 발판을 삼기 위해서 거기를 합병하기 전에 먼저 기지를 세우게 요구를 하면서 국경선을 넓혀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핀란드가 거부를 합니다. 39만 명의 소련군이 핀란드로 왔을 때 핀란드 인구가 300만이 안 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투병으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 고려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까. 겨울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도수라는 사람이 발해 왕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발해 그 밑에 있는 군대들도 좀 고려시대 때까지는 다 이게 사병들이나 그 밑에 성주 밑에 어떤 집단들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자기네 나라가 한번 망했기 때문에 발해 유민들이 그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누구나 추측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대한 저항에 또 많은 전투에 참여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발해 유민들을 중심으로 한 개별 성들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서희의 단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강동육주를 중심으로 아직은 강동육주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경 그러니까 평양 이북에 있는 성들과 청천강 경계에 있는 성들의 주민들이 발해에서 흡수된 거기가 원래 또 통일신라 시대 발해 영토였기 때문에 그 발해인들이 많이 귀부해서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거란에 대한 증오심,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전투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유대도 더 끈끈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유대들이 어떤 강한 전투력으로 표출될 수도 있었겠고요. 강동 육지 지역에는 이제 발해의 후의 후손들, 발해의 네, 그 난민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더 아마 그, 거란과의 거란이, 전쟁에 더 치열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1차 전쟁이 했다. 그래서 강동 육지를 저희가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차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2차 네네. 전쟁은 왜 벌어지죠, 어, 그러면? 2차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1차 전쟁에 있습니다. 1차 전쟁 자체가 거기서 첨언을 좀 하자면 우리가 요 얘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서희가 단판을 지을 때 무슨 우리가 고려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서희가 국제 정세를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라는 이거를 고려라는 나라가 아직 신생국가 100년도 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80만을 갖고 오고 전 그 만주와 또 어디야 몽골을 그다음에 북중국을 제패한 우리가 와 80만 되고 얘가 꿀뻑 죽을 줄 안 거죠. 근데 얘네들이 버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뒤가 근질근질하거든. 송나라 북송도 오고 여진족도 움직이니까 이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단판이 가능했다라는 거. 아니, 근데 동북아 균형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 주제로 본다면, 네, 그 거란이 국가를 세우면서 커지는 단계에서 배후 세력인 어떻게 보면 여진을 견제하는 것을 고려가 그 당시에 서희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동육주를 우리에게 줬을 때 여진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딜을 제시했던 거로. 예, 예, 그렇죠. 가장 두 가지 크게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구려를 승계한 나라, 거란이 얘기한 겁니다. 거란이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랑 고려랑을 구별하기 위해서 고구려라고 부르면 사실은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 때 이미 국호를 고려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말하는 고구려라고 말하지 않고 고려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국시대 고구려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고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니네 한반도 북부의 땅은 다 우리의 땅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고려 입장에서 야, 이름도 고려잖아. 원래 고려고 고려잖아. 그러니까 니네 동경도 다 우리 땅이야. 근데 뭘 니네가 계승했다고 우기냐? 그러니까 서희가 소선영이 거란에 한 발 물러난 거죠. 자, 그러면 좋아. 니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고 저 북송하고 친하게 지내냐?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거기도 똑같이 아니야. 가까이 딱 있는데 내가 왜 너희들하고 안 친하겠냐? 다만 여진족들이 그 사이를 방해하고 있고 직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 강동 육주 강동 육주의 땅을 나중에 이름이 그렇게 변한 거지. 그러니까 만주로 통하는 지금 의주 아래쪽이 되겠죠. 그쪽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 그 땅을 우리가 먹게 해줘라. 근데 중요한 건 그 땅은 거란의 땅도 아니고 고려의 땅도 아니고 어설프게 지금 여진족들이 차지하고 또 발해 유민들이 섞여 살던 그런 무인지대,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확 고려가 장악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요 계기를 통해서 그냥 협박만 하려고 들어왔다가 오히려 한 대 쳐맞고 그 거란은 물러난 형국이 돼버린 거죠. 이게 1차 전쟁의 마무리입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강동육주를 획득했지만 거란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기 목적을 달성을 못한 거죠. 궁극의 목적은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 예. 여진 입장에서는 사실 네. 그 국가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도 명확하게 국경이라는 게 명확하지는 않은 개념은 있었을 텐데. 정근대 시대에 거의 모두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그 당시에 그럼 강대국인 거란과 고려가 사실 여진 입장에선 강대국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두 나라가 자기네 땅을 임의로 그냥 국경을 근 거네요. 그렇죠. 여긴 어느 날 갑자기 여진이 살고 있는 땅에 사실 뭐 우리가 발해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지역에는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다양한 부족들이 어느 날 네. 거란과 고려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여진에게 선포한 거네요. 여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여진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불합리한 결정이네요. 국가적 지배력이 형성되지 있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고려가 생각보다 빨리 장악을 하고 접수를 할 수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경 이북에 발해 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강동 육지에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발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그쪽을 고려의 영토로 편입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방어 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사실 지금 거란이나 여진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남아있겠죠? 뭐 막 소위 말하는 만주족으로 네, 뭐 여진이 만주족으로 그렇겠죠? 변하는데 소수민족으로 남아있지만 거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이제 거의 중국 한족에게 흡수당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그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주 지역에 여진의 국가가 있다면, 현대 국가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여진 사람들 화낼 것 같아요. 자기네 역사를 왜곡한다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진족이 어떤 국가를 이룬 적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국가를 후에 남은 잃었다면, 그냥 예, 현대적인 예, 국가를 잃었다면, 예,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해는 멸망한 지 얼마 안 됐고 자기는 발해에 대한 정체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친연성은 어차피 발해 유민들에게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뭐 저희가 역사라는 게 이제 승자의 역사라는 거, 그리고 역사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노예처럼 살았을 때 네.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소속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 국가가 없고 쭉 이어졌다면, 이제 2000년을 이어졌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여진의 아, 역사를 너무 고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고려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발해 유민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사람들이 발해에 있을 때도 아니, 지배층은 보통 이제 고구려 유민들, 피지배층이 말갈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조영의 출신이 어디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 여진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뭐 발해와 친연성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거란이 쳐들어간다라는 것, 거란이 군사동원을 하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누가 알려주냐면은 여진족들이 와서 고려한테 항상 알려줘요. 이때만 해도 고려의 어떤 여진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매개체 역할들을 많이 발해 유민들이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어쨌든 강동육주를 획득하는 데서 1차 전쟁은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거란의 입장에서는 얻은 것이 전혀 없는 데다가 오히려 고려의 영토를 확장해 줄 걸, 고려의 방어선을 더 공고하게 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고려를 대놓고 아주 박살을 내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요송정이 40만을 동원해서 이제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1차에는 80만, 2차에는 40만요. 예, 근데 80만이라고 말하면 실제로 1차에서는 5만에서 1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2차 침입이 뭐 진퉁이죠. 진짜백이죠. 이게 찐인 거죠. 찐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황제가 친정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란에게 명분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내분으로 인해서 고려의 왕위가 교체되고 이 교체 과정이 쿠데타에 의해서 강제 쿠데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란이 그런 쿠데타 세력 신하가 임금을 패하고 죽였으므로 내가 그거를 어떤 형님된 입장에서 내가 고려국의 보호자 입장에서 침제를 하겠다. 사실상 고려를 침략한 건 명분이지만 그런 명분을 들고 들어온 거죠. 초기에는 좋았습니다. 야전에서 강조가 20만을 동원해서 고려의 주력이 거의 섬멸되죠. 하지만은 유해 나라의 부대도 아까 말씀드린 강동육주가 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양규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게릴라전과 또 어떤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한다든지 뭐 이런 게릴라 전쟁, 게릴라 투쟁을 계속하면서 요 나라 후방들을 굉장히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 성종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퇴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사실상 고려의 도성까지 점령을 해서 임진왜란 때랑 비슷할 수 있겠네요. 뭐 도성까지 다 점령을 한 상황입니다.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지만 도성을 다 점령을 하고 거란이 드디어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킨다고 생각했는데 고려의 왕이 도망가 버렸죠. 도망갔습니다. 천도를 해버려갖고 잡지 못하고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그때는 철수 과정 어디로
천도를 했나요? 나주요. 나주? 왜?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많이 아래로 아래로 갔네. 네, 경주로 가지 않고 나주로 간 이유는 아시겠지만 고려 왕건의 초창기 세력권의 나주의 해상 세력들이 도움이 많이 됐고 고려의 외가는 2대 해종 왕이자 해종의 외가가 나주였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에 고려 왕실의 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 세력들을 찾아가서 가는 도중에 막 그 호족들이 막 괴롭히고 물건 뺏어가고 말 가고 군인들 도망가고 왕이 왔는데 왕을 이렇게 뭐 보호하겠다, 뭐 왕을 호종하겠다 이게 아니라 왕을 털어먹으러 호족들이나 백성들이 달라듭니다. 이런 것들을 지체문 장군 같은 몇몇 무사들이 왕을 진짜 소수가 보호해서 나주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고려는 어쨌든 항복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요 성종이 퇴계로의 길은 막 험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주 장군이나 또 대표적인 게 김응숙이든 이런 장군들이 후방을 계속 괴롭히면 김숙궁인가요? 김숙궁이요. 김숙궁 장군이 후방에서 계속 수천 단위의 요격을 가하면서 포로로 잡힌 고려 백성들을 계속 구출해내고 그 심대한 거란군에게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2차 침입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양주 장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뛰어난 야전 전술을 가지고 게릴라전을 해서 자기의 4배, 5배, 심지어 10배 되는 부대와도 싸워서 거의 대부분 마지막 전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승을 이루면서 고려의 백성들을 또 고려를 구원한 사실상 고려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한 거는 양주 장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침입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했다는 게 거란 입장에서 그렇죠. 패배했다. 성과 없이 물러나고 고려 왕이 입조를 하겠다라는 명분적인 항복선언만 받고 가는 거죠. 명분적인 것만. 실제적인 실익은 아무것도 없이 군사적 타격만 있고 물러나게 됩니다. 개성은 점령했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없었다. 네, 여기까지만 봐서도 알겠지만은 우리가 청나라 병자호란 얘기와 급격하게 대비됩니다. 비슷하게 유목민들이 쳐들어왔는데 위에 성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해왔는데 중간에 요격할 수 있는 군사력도 없었고 또 이 전쟁 과정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이나 정보라는 것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고려의 거란 전쟁과 병자호란 후수군과의 전쟁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국제 정세를 조망하면서 내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체계들을 만들어 놓은 거. 그것들을 물론 조선도 했겠지만 조선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조선의 국력을 100으로 봤을 때 고려의 국력은 한 60, 70%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더 약하지만 더 강한 강한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막아낸 거고 여기는 그보다 약한 적이 쳐들어왔고 국력이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겨내지 못한 거죠. 고려 초기의 여러 전쟁들이나 참전 경험을 통한 군사의 제도의 활성화 등 이럴 수 있겠고요. 인조 같은 경우는 이괄해란 직후라서 조선 북부를 지키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군단들이 많이 소멸이 됐습니다. 내전을 통해서 그 문제도 있고 제2의 이괄해난을 두려워한 인조가 군사훈련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야전을 나가서 군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유격을 하고 게릴라전을 펼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 특유의 어떤 가장 큰 것들이 내란이나 반란을 막기 위해서 군사 어떤 지휘관들의 지휘권들이 굉장히 약했던 항시적으로 내가 군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그런 한계점도 있었겠죠. 1차, 2차에 걸쳐서 거란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란은 속의 겉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정예 부대를 편성해서 속전속결로 고려의 왕을 사로잡아서 아예 종지부를 찍겠다는 말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거란의 가장 최정예 부대들을 한 10만 정도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고려도 강감찬을 중심으로 한 20만 정도의 방어군을 편성해서 막고 있었고요. 근데 중간에 강감찬이 남북길이 있고 북북길이 있습니다. 그 한반도에 쳐들어올 때 남북길을 막고 있었는데 뒤로 가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주력이 놓치게 됩니다.
그 주력을 놓치게 된 거를 강감찬이 급히 도송으로 추가 병력을 파견해서 도송에서 맡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고려의 왕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방어를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거란의 선봉을 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거란의 주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철수를 합니다. 그 철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귀주대첩, 귀주성 부근에서 벌어진 귀주대첩이죠. 거란의 한 10만 명, 고려의 20만 명이 야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요래 한반도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야전에서 쌍방으로 온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나 병자호란 때, 병력들이 집중해서 깨진 적은 있지만은, 실제로 10만, 20만이 이 단위로 붙어서 야전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는 한반도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강감찬에 의해서 거란이 괴멸적인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 숫자로만 전쟁을 통해서 보면 1차에서 80만, 2차 40만, 근데 3차는 물론 그 핵심 주력군이었다고 하면 10만, 근데 네. 고려가 20만이니까 고려가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느낌이네요.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란은 거의 대부분이 기병이었다라는 거고 고려는 보병이었다는 거죠. 보통 기병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서너 배 이상의 보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기병이 우월한 병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공성전이 아니고 성을 중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야전에서 붙었을 때는 기병의 입지가 그다음에 이 귀주라는 데가 굉장히 벌판이었기 때문에 고려가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참에 고려의 입장에서는 그 거란의 주력을 섬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여기서 전쟁을 멈추려면은 거란의 주력을 완전히 섬멸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전투지 않았을까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수천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8, 90% 이상, 심하면은 정말 10% 이하로 살아서 돌아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란은 이후에 주력 부대를 잃게 돼서 다시는 이 전시대만큼의 강력한 국가로서 군림을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고려와 거란이 전쟁을 했는데 가장 덕을 본 거는 북송이었죠. 송나라가 가장 큰 덕을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지금 질문을 하려던 게 대륙으로 나가려던 거란이 한반도 반도에 발이 묶여서 송나라에서 후방을 교란시키려고 요청을 한 것인지 그렇지도 않는데 거란이 후방을 미리 좀 안정화시키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한 건지 어떤 의미였을까요?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가 건국되었을 당시에 중국은 아직 5대 10국식이었습니다. 분열된 상황이었고 거란이 이제 신흥 개국이 있었고 발해가 있었습니다. 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죠. 고려의 입장에서 왕건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고려를 승계한 나라고 발해도 고려를 승계한 나라인데 여기 말하는 고구려입니다. 우리도 고구려를 승계했고 쟤네도 고구려를 승계했는데 우리 형제 국가를 멸망시켰다. 라는 걸로 만부교 사건 등이 있었죠. 낙타, 사신들, 유배 보내고 낙타를 굶겨 죽이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랑 친한 나라, 우리와 같은 핏줄, 우리 같은 형제 국가를 멸망시켜서 이게 아니라 고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나라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가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왕건 시기부터, 발해 멸망 전부터 계속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귀부해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너희들은 나의 편이고 난 니네 편이야 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고려는 초기부터 거란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을 이제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연운 16주라는 중국 북부를 거란은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쳐들어 나가기 전에 뭐가 문제냐? 뒤통수가 가려운 거죠. 여진족과 더불어서 고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지 않으면은 빈집털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서는 먼저 치고 갈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후에 5, 600년 뒤에 그 여진족하고 똑같습니다. 후금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후방에 있는 조선에 대해서 항상 견제를 해놓고 복속을 시켜놓지 않으면 뒤통수가 가려운 거죠. 뒤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의 전쟁이 이제 끝나고
거란은 사실 이제 소멸해가는 과정으로 가고, 그 거란이 그렇다고 소멸되진 않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란이 남송이나 고려를 다시 쳐들어올 힘은 없어집니다. 송나라는 유목국가가 아니고 농민국가이기 때문에 이 유목국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연후 16주를 다시 뺏어갈 힘이 없습니다. 고려는 굳이 이제 전쟁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국가들은 고려의 눈치를 볼 수 없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편을 먹는다라면은 송나라는 여지없이 거란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송나라와 고려가 같이 마음을 먹고 협공을 한다면 거란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의 가장 약소국이었던 고려가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권력 질서를 움직이는 캐스팅 보드를 쥐고 그 두 나라를 외교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뭐, 오늘 무려 전반기에 거란과의 3차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저희가 뒤에 준비한 고려 말기에 원나라가 7번에 걸쳐 고려를 침범했나요? 네, 7차 침입이요. 7차 침입까지 했었죠. 근데 이것도 좀 도식적으로 나눈 거지, 뭐, 그냥 뭐, 국경 그렇겠죠. 들어오고 네. 나간 거는 계속해서 전쟁이 그냥 크게 그냥 대규모 침입이 7번이었다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하면 될 것 나눌 같아요. 때 북한이 7번 정도 크게 침입을 했고, 어, 우리가 소위 하면 삼별초 맞죠? 삼별초. 강화도 네네네. 뭐 이런 네. 항쟁 역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려가 3번에 걸쳐 거란과의 싸움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려 말기에 7번에 걸쳐 원나라와의 싸우면서 고려는 정말 어떻게 이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강대국과에서 이 외교를 했고, 우리가 오늘 말했던 고려는 어떻게 동북아에서 이제 균형자의 역할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조선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중국과 고려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에 있던 고려가 어떻게 동북아에서 이런 균형제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 말기에 원나라와의 전쟁에서 고려가 어떻게 항쟁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가 어떻게 그 동북아에서 위상을 확립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려가 원나라에 무조건 충성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고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